안녕하세요. 개념 끝장내기 화학짱쌤 장은경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3단원 물질의 특성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각각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테스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문제를 풀어 오셨을 텐데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선생님 쏙쏙 뽑아왔으니까 우리 같이 재밌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신나게 화학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문제부터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시면요. 다음은 체육 시간에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땀과 같이 분류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두 학생의 대화를 살펴볼게요. 남학생이 먼저 얘기합니다. 땀이 입에 들어가니까 짠맛이 나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땀은 물뿐만 아니라 소금과 같은 다른 여러 성분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기 때문이야 라고 땀이 혼합물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그렇죠? 그럼 아래에서 혼합물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러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먼저 분류하도록 할게요. 개념도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죠? 두 가지로 나누죠. 한 종류의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이러한 순물질이 둘 이상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순물질은 또 다시 나누죠.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포돈소 물질 또는 원소라고 하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단단하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합물도 다시 둘로 나누게 됩니다. 골고루 잘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 골고루 잘 섞이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어찌되었든 여기에서는 혼합물인 것들만 골라내면 되겠어요. 그럼 아래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리. 구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구리는 바로 원소에 해당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구리는 순물질 중 원소에 해당하고요. 다음 설탕은요.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라는 그런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설탕은 여기에 해당하고요. 다음 공기. 공기 속에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러한 기체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균일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주스는요. 주스 보면 아랫부분에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는 물질들이 있죠. 즉 골고루 섞이지 않은 혼합물입니다. 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혼합물인 것들을 모두 고르면 공기와 주스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 개념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마이너스 10도씨인 기체 A와 액체 B가 플라스크에 같이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프로페인과 뷰테인의 각각의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A와 B는 각각 프로페인과 뷰테인 중 한 물질인데 어떠한 물질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골라라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프로페인과 뷰테인 이 두 물질의 끓는 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끓는 점을 여기 선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프로페인은 마이너스 42.1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뷰테인은 마이너스 0.5도씨라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지 끓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물질이 들어있는 지금 이 플라스크의 현재 온도는 몇 도? 마이너스 10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때 이 마이너스 10도, 영하 10도라고 하는 이 온도에서는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어떠한 상태일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영하 10도라는 온도는 프로페인은 이미 끓어 나온 상태이지요. 따라서 프로페인은 기체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체 상태의 물질 A가 바로 프로페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뷰테인은 마이너스 10도라고 하는 이 온도에선 아직 끓지 않았어요. 즉, 이 온도에서는 뷰테인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체 물질 B가 바로 뷰테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아래에서 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기 보여주세요. 영하 10도에서는 분자간 평균 거리가 B가 A보다 크다. 영하 10도에서는 뷰테인은 액체 상태, 그리고 프로페인은 기체 상태예요. A는 기체고 B는 액체입니다. 그러면 액체와 기체 중에 누가 더 분자 사이 평균 거리가 멀다? 바로 기체겠죠. 따라서 A가 B보다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더 크다. 부등호가 반대로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다음 니은. 분자 간의 인력은 뷰테인이 프로페인보다 크다.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어떠한 특징이 있죠?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이 인력을 끊기가 더 힘들어요. 그럼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럼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다 보면 끓는 온도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즉, 분자 사이 인력이 크면 클수록 물질의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지요. 근데 둘 중에 어떠한 물질이 더 끓는 점이 높으냐? 뷰테인이죠. 따라서 뷰테인은 프로페인보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볼게요. B는 프로페인이다. B는 프로페인이 아니라 뷰테인이지요. 프로페인은 B가 아니라 A로 고쳐야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의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비슷한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번에는 상온 25도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여기에서 골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온이라고 하는 25도씨, 이 25도씨가 녹는 점보다 낮은지 또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는지 또는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인지 이 표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A라는 물질을 볼게요. A라는 물질은 영하 218도에서 녹기 시작하고요. 영하 183도에서 끓습니다. 그럼 25도씨라는 온도는요.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이지요. 그럼 이 온도에서는 이미 A라는 물질이 끓어 나온 상태, 즉 기체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B를 볼게요. B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이렇습니다. 근데 25도라고 하는 온도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의 온도겠죠. 그럼 이 온도에서는 이미 녹기는 했으나 끓지는 않은 상태이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다음 C를 볼게요. C라고 하는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이런데 여기에 25도씨를 표시하면 25도씨는 녹는 점보다 높고 끓는 점보다 낮지요. 따라서 이 물질도 액체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D는요. 25도씨가 녹는 점보다는 높고 끓는 점보다 낮지요. 따라서 D도 25도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꼭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 E를 봅시다. E는요. 25도씨라고 하는 이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아요. 끓는 점보다도 낮지요. 그러면 이 25도씨라고 하는 온도에서는 아직 녹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녹지 않은 상태의 E가 고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그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그 물질의 상태를 알려면 그 특정한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은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인지 끓는 점보다 높은지 그것을 비교해서 고체, 액체, 기체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두 문제 살펴봤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을 했다. 같은 세기 불꽃으로 가열했다는 것은 공급한 열량이 같다는 거예요. 공급한 열의 에너지가 같다는 뜻입니다. 이때 물 50ml, 에탄올 50ml, 에탄올 100ml의 가열 곡선이다. 근데 각각이 어떠한 물질인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가열 곡선이 각각 어떤 물질일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열 곡선을 봅시다. 새 액체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즉 가열을 하면 할수록 새 액체 모두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는데 A부터 볼까요? 가열을 하다가 이만큼의 시간에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때는 왜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바로 끓기 때문이죠. 상태가 변화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의 온도, 이만큼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 바로 A의 끓는 점이라고 하죠. 다음 B도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가열을 했는데도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일정한 온도, 이 온도 값을 우리가 B의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C는 가열을 하다가 시간이 이만큼 지났을 때 끓는 점에 도달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보면요, A랑 C는 끓는 온도가 같지요. 그렇다면 이 두 물질은 같은 물질일 확률이 높죠. 그럼 여기에서 세 가지 중에서 같은 물질은 에탄올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도 에탄올, C도 에탄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에탄올 50ml를 가열한 그림일까요? 둘 다 똑같은 에탄올이지만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죠. 그럼 물질의 양이 적을수록 더 빨리 끓겠죠. 따라서 A가 C보다 훨씬 더 빨리 끓었으니까 A의 양이 C의 양보다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에탄올 50ml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C는 에탄올 100ml의 그래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B는 바로 물이겠죠. 물이 50ml 있을 때 이것을 가열한 곡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물과 에탄올 중에 누가 더 끓는 점이 높다? 물이 더 끓는 점이 높죠. 에탄올은 약 78도씨 정도에서 끓지만 물은 약 100도씨에서 끓지요. 그래서 물이 에탄올보다 끓는 점이 더 높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럼 이렇게 상황을 정리했으니까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는 에탄올이다. 네, A는 에탄올 맞고요. 그리고 에탄올의 부피 50ml이지요. 다음 2번, B의 끓는 점이 가장 높다. 네, 맞습니다. A와 C의 끓는 점보다 B의 끓는 점이 더 높지요. 2번도 맞고요. 다음 3번. B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가장 크다. 입자 사이의 인력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은 특징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 B가 가장 끓는 점이 높습니다. 따라서 B가 이 셋 중에서 가장 분자사 인력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다음 4번 볼게요. B와 C는 같은 물질이다. B와 C는 끓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끓는 점은 물질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럼 끓는 점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물질이겠죠. 그래서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C의 부피가 가장 크다. 여기서 보면은 나머지 A와 B는 모두 50ml인데 C만 100ml네요. 그렇죠? 따라서 5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열 곡선에서 같은 물질과 다른 물질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끓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구를 막고 잠시 식혔대요. 식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끓는 온도보다 더 내려갔다는 거죠. 약 10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로 내려갔다는 뜻이 될 거예요.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일 것이다. 근데 이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의 물을 이제 플라스크를 거꾸로 세워서 여기다 찬물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다시 끓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 일어난 현상은 무엇인가? 이 상황부터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은 일반적인 일기압에서 100도씨의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데 지금 물이 식었어요. 식은 물을 뒤집어 엎고 여기다 찬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크 안에 공기들이 들어있을 텐데 이 공기들, 이 기체들이 있겠죠. 이 기체들이 찬물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럼 기체는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작아지는 특성이 있죠. 샤를의 법칙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그럼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 바깥보다 안쪽의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이 내부에 있는 이 기체들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기체들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끌어나갈 때 훨씬 더 쉽게 나갈 수 있어요. 즉, 100도보다 낮은 온도라도 더 쉽게 끌어서 나가는 거죠. 즉, 끓는 점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내려간다. 반대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찬물로도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럼 이것과 관련된 현상 아래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염전에서 소금이 만들어진다. 염전에서는 바닷물을 가둬둬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만 증발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소금 중에서 물만 증발시켜서 소금을 남기는 방법이고요. 다음 두 번째, 하늘 높이 올라간 풍선이 터진다. 왜 하늘 높이 올라간 풍선이 터질까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풍선 주변에 작용하는 압력이 점점점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풍선 속에 들어있는 기체들은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니까 팽창하게 됩니다. 부피가 커지게 돼요. 이거 보일의 법칙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압력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달라지는 그러한 관계,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다음 세 번째, 제설제를 뿌리면 눈이 빨리 녹는다. 눈은 얼음이에요. 그러면 몇 도에서 얼죠? 0도에서 얼고 0도씨에서 녹지요. 그런데 여기에 제설제를 뿌립니다. 그럼 혼합물이 되는 것이죠. 혼합물이 되면 눈이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녹을 수 있게 돼요. 즉, 녹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녹는 점 내림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세 가지는 이것과 관련이 없네요. 그래서 1, 2, 3번 모두 틀리고요. 다음 4번 볼게요.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밥이 설 익는다. 높은 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변의 압력이, 주변의 공기 압력이 작아지죠. 주변 공기 압력이 작아지면 물의 끓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물이 100도씨에서 끓지 않고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끓어버려요. 그럼 쌀이 충분한 열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설익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위에 있는 찬물로 물 끓이는 이 실험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다음 5번 봅시다.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면 면이 빨리 익는다? 왜 그렇죠?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런데 여기다 스프를 집어 넣으면 혼합물이 되죠. 혼합물이 되면 물이 100도씨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됩니다. 즉 끓는 점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라면이 훨씬 더 많은 열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더 빨리 익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의 현상과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변하는 이 현상은 4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보기들의 원리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하시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한 것이다. 물에 넣었을 때 물에 뜨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단, 물의 밀도는 1g/cm 세제곱센티미터이다 라고 단서를 줬네요. 이렇게 어떠한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우리가 밀도라고 하죠. 밀도. 밀도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에 뜨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근데 물의 밀도는 그리고 1이라고 했죠. 그럼 물의 밀도인 1보다 밀도값이 작은 물질이면 물 위에 이렇게 동동동동 뜨겠죠. 그럼 여기에서 A에서부터 D까지 이 물질들의 밀도를 다 계산해서 1보다 크기가 작은 물질들을 찾으면 그 물질들이 바로 물 위에 동동동동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럼 밀도를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밀도는 전체 부피분의 그 물질의 질량으로 구하죠. 또는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차지하고 있는 이 질량값이 바로 밀도가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A, 부피분의 질량.
계산하면 0.85. B는 부피분의 질량 계산하면 20, 15. C 부피분의 질량 계산하면 1.5. D 부피분의 질량 계산하면 0.65. 그럼 이 중에서 물의 밀도인 1보다 작은 물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A와 D가 되겠네요. 따라서 A와 D는 물 위에 뜨고 물의 밀도인 1보다 더 큰 물질들, 이런 물질들은 물속에 가라앉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와 D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세 가지 순물질의 부피와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순물질 A에서 D 중 같은 물질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찍힌 점은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인데 문제에서는 세 가지 순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네 개 중에 두 가지 물질은 같은 물질이라는 거죠. 넷 중에 둘은 같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물질인지 다른 물질인지는 어떻게 하나요? 물질의 특성을 비교하면 되죠. 그렇죠? 물질의 특성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질량과 부피와 관련된 밀도. 이 밀도가 바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밀도는 우리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밀도값을 계산할 수 있지요. 그럼 이제부터 이 네 개의 점들을 모두 밀도를 계산을 해볼게요. A점부터 봅시다. A점의 부피는 5, 질량은 10입니다. 그럼 부피분의 질량 계산해서 5분의 10 계산하면 밀도값은 2가 되고요. 다음 B. B는 부피가 10, 질량이 30입니다. 그럼 부피분의 질량 10분의 30 계산하면 밀도는 3. 다음 C를 볼게요. C는 부피가 15, 그리고 질량이 40입니다.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계산하면 딱 떨어지진 않지만 약 2.7 정도 되고요. 다음 D를 볼게요. 부피가 15, 질량이 30이지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계산하면 15분의 30,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밀도가 같은 물질은 A와 D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A와 D는 같은 물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제부터 이 그래프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의 X축은 부피값이고요. 이 그래프의 Y축은 질량값이에요. 그렇죠? 이 그래프에서 그럼 기울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이 X값은 부피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Y값은 질량에 해당합니다. 부피분의 질량, 이것을 우리는 밀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원점에서부터 연결된 그래프를 A점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쭉 연결하면 D점까지 같은 직선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울기가 같은 A와 D는 밀도값이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와 D,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그래프는 질산칼륨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그래프 자세히 볼게요. 가로축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용해도죠.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용매, 여기서 물을 썼네요. 물 100g당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그 용질의 그람 수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정의를 했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 있는 점 중에 두 점을 볼게요. 첫 번째 이 점 먼저 봅시다. 질산칼륨이 20도씨에서 물 100g당 최대 32g 녹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온도를 높여볼까요? 60도가 되면요. 요 A점을 볼까요? 60도씨에서는 물 100g당 질산칼륨이 최대 얼마? 110g까지 녹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최대한 용질이 녹을 수 있는 만큼 녹은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모든 점들은 아직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불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포화 상태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화 상태보다 더 많이 녹은 불안정한 상태, 과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정리했으면 아래에서 보기 보면서 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에서 질산칼륨 수용액은 포화 상태이다. 그렇죠. 지금 포화 상태 그래프에 있는 점이죠.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맞고요. 다음 2번. A에서 질산칼륨 수용액의 농도는 100%이다. 이거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린다고 했죠. 포화 상태라고 해서 농도가 100%다? 그렇지 않죠. 100%가 되려면 그 물질만 있을 때, 질산칼륨만 있을 때 100%가 돼요. 그럼 이때 농도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가 농도는 어떻게 구하죠? 퍼센트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면 A 볼게요. A 물 100g당 질산칼륨이 110g 들어있대요. 그렇다면 이때 용액의 질량은 210g이 되겠죠. 210g당 용질 질산칼륨이 110g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농도 구하면 얼마죠? 계산해보세요. 약 52.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지만 다음 보기도 볼게요. 3번입니다. 20도씨보다 60도씨에서 용해도가 크다. 20도씨에서의 용해도는 32죠. 60도씨에서의 용해도는 110입니다. 따라서 3번 맞는 말이고요. 4번 볼게요. 2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32다. 그렇죠. 20도씨에서는 물 100g당 질산칼륨이 최대 32g 녹을 수 있지요. 4번도 맞는 말이고요. 5번. 60도씨 포화 수용액 210g을 20도씨로 낮추면 질산칼륨은 78g이 석출된다. 이거 석출되는 양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부분 살짝 지우고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60도씨 물 100g당 질산칼륨은 총 얼마나 녹을 수 있다? 110g 녹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몇 도? 20도로 낮추려 그래요. 그럼 20도씨에서는 물 100g당 질산칼륨이 최대한 몇 그램 녹을 수 있다? 32g밖에 녹을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지금 볼게요. 물과 질산칼륨 합쳐서 210g의 이 포화 수용액을 온도를 낮추면 110g 녹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온도를 낮추니까 32g밖에 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110g에서 32g을 뺀 나머지 얼마? 78g이 녹지 않고 고체 상태로 석출이 되겠죠. 따라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질산칼륨과 같은 고체 물질은 대부분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잘 녹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고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이제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도씨의) 탄산음료를 4개의 시험관에 나누어 넣고 그림과 같이 물이 든 비커에 담근 후 발생한 기포의 수를 이렇게 측정을 했다. 표는 30초 동안 시험관 A에서 D까지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기포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단, 시험관에 넣어준 탄산음료의 종류와 양 모두 같고 마지막 시험관 B와 C가 담긴 비커의 물 온도는 같다. 여기 중요한 이제 힌트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실험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4개의 탄산음료가 있는데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는 A, B, D 이 3개의 탄산음료가 마개가 막혀 있지 않아요. C만 마개가 막혀 있죠. 그럼 A, B, D 이 셋을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A, B, D 이렇게요. 그럼 이 셋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모두 다 마개가 막혀 있지 않아요. 즉 받는 압력의 크기가 같은데 발생한 기포의 수는 서로 다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발생한 기포의 수가 다를까요? 바로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온도는 A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B다. 그 다음은 D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기체의 용해도를 정리해 볼까요? 기포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액체 속에 기포가 많이 녹아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 A, B, D 중에 가장 기체들이 많이 녹아있는 것은 D가 되겠죠.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A 순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B와 C를 비교해 볼게요. B와 C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B와 C는 무엇이 같다? 여기 힌트 있죠. 온도가 같다 그랬어요. 온도가 같다. 온도가 같은데 무엇이 다르냐? 하나는 마개가 막혀있지 않고 즉 열려있고 다른 하나는 마개로 막아놨어요. 그럼 이 둘은 무엇이 다르다? 바로 압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압력은 누가 더 클까요? 마개로 막아놓은 C가 더 압력이 더 크겠죠. 그럼 기체는 압력이 클수록 더 잘 녹나요? 잘 녹지 않나요? 압력이 클수록 더 잘 녹게 되겠죠. 따라서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큰 C가 더 큽니다. 그럼 기체가 B보다 C에 더 많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발생한 기포의 수는 58보다 더 작겠죠. 기포가 덜 발생해야 그만큼 더 많이 녹아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상황을 정리했으면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관 A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남아있다. A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가장 적은 양이 가장 적게 남아있다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다음 니은 볼게요. 시험관 C의 기포수는 기포의 수 가는 58보다 적다. 그렇죠.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체가 녹을 수 있어요. 즉 발생하는 기포수는 58보다 작습니다. 적습니다. 니은 맞고요. 다음 D급 보도록 할게요. 시험관 D가 담긴 비커의 물 온도가 가장 낮다. 지금 발생한 기포의 수를 A, B, D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기포가 적게 발생했어요. 가장 기포가 적게 발생했으니까 물의 온도는 가장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고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잘 녹는 특성이 있지만 기체는 반대죠.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는 잘 녹지 않고 또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는 잘 녹는 특성이 있다. 즉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진다는 것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비커에 각각 물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다. 두 액체를 구별할 수 있는 실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과 소금물을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액체의 색을 관찰한다. 둘 다 무색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구별할 수 없죠.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오고요. 2번, 가열해서 끓는 점을 측정한다. 그러면 순물질인 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겠죠. 근데 혼합물인 소금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냉각해서 어는 점을 측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물질인 물은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 일정한데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죠. 이것으로 구별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불꽃 반응으로 나타나는 색을 관찰한다. 물은 불꽃 반응해도 아무런 색이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불꽃 반응하면 색이 나타나요. 왜? 이 속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 나트륨 때문이지요. 나트륨의 색깔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로 구별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증발 접시에서 액체를 증발시켜 남는 물질을 관찰한다. 물을 증발시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염화나트륨 수용액 증발시키면 흰색 고체 물질, 염화나트륨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어요. 따라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특성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봅시다. 메탄올과 에탄올. 둘 다 액체 상태이고 잘 섞여요. 그러면 이 물질들을 어떻게 분리한다? 끓이는 거죠. 끓였을 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가 되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중에 분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용해도가 아니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고요. 이러한 방법을 분별 증류라고 하죠. 그렇죠?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 그래서 1번 틀리고요. 다음 2번. 사인펜 잉크의 색소. 색소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물일 텐데 이것을 어떻게 분리할까요? 색소의 양이 굉장히 적죠.
그러면 종이에 이 색소를 찍어서 그리고 용매에 적십니다. 그럼 용매를 따라 쭉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지죠. 그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서 색소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색소의 이동 속도로 분리를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염화나트륨과 나프탈렌. 어떻게 분리하죠? 소금의 주성분이고 나프탈렌. 얘는 물에 녹고 이것은 물에 녹지 않아요. 그러면 물에 녹고 물에 녹지 않는 성질,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물에다 섞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름 장치를 이용해서 걸러내면 나프탈렌은 위에, 염화나트륨은 녹은 상태로 아래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름법으로 분리를 하고요. 다음 4번,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 둘 다 물에 잘 녹는 고체예요. 그럼 이 두 고체는 어떻게 분리한다? 이 둘 중에서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급작스럽게 변하는 특징이 있지요. 그것에 비해서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물질을 잔뜩 집어넣고 온도를 낮춘 다음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질산칼륨만 거름법으로 분리를 해내죠. 그러한 방법을 분별 결정이라고 하고 이것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방법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5번, 물과 사유화탄소. 둘 다 액체인데 잘 섞이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섞이지 않는 액체는 분별 깔때기에 집어넣죠. 그럼 둘 중에 밀도가 큰 사유화탄소는 아래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은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 깔때기에 콕을 열어서 둘의 경계가 딱 이제 콕 그 위치까지 오게 되면 잠가서 두 액체를 분리하죠. 즉 이것은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따라서 5번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의 정답은 4번이 돼요. 이렇게 섞여 있는 물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럼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문제 또 하나 풀어볼게요. 그림은 우리 조상들이 소주꼬리에 막걸리를 넣고 가열해서 소주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지금 막걸리가 있는데요. 이 막걸리에는 에탄올도 있고 물도 있고 여타의 불순물도 잔뜩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열합니다. 이 중에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에탄올이 기체 상태로 나오다가 찬물이 있는 이 표면에서 액체로 변하겠죠. 그 액체들이 쭈르륵 나와서 여기에 모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에탄올이 모이게 되는데 일부의 물이 같이 섞여 있다면 이것을 다시 이 안에 집어넣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에탄올의 함량이 점점점 많아지죠.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증류라고 하죠. 증류. 순도를 높이는 방법인데 증류는 물질들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래에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찾아볼게요. 첫 번째, 녹찻잎을 물에 우려낸다. 이것은 녹차 속에 들어있는 물에 녹는 성분을 뽑아내는 것이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고요. 두 번째, 모래에 섞여 있는 사금을 골라낸다. 이것은 모래와 사금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간장에 뜬 기름을 걷어낸다. 이것은 간장과 기름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벽실을 소금물에 넣어 쭉정이를 골라낸다. 쭉정이가 소금물 위에 뜨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이고요. 5번, 증류탑을 이용해서 원유의 성분을 골라낸다. 그렇죠. 원유 속에 들어있는 물질의 끓는 점 차이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물질의 특성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Q&A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